야담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어느 골목에 석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석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석이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저씨, 밥 한 숟갈만 주세요. 하지만 석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의미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장터를 지나다니며 상인들이 계산하는 것을 보면 틀린 부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쌀장수 김씨가 손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냥의 쌀 5가마를 드리겠습니다. 석이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가마당 넉냥이면 비싸요. 시세가 가마당 석냥 500문인데. 김씨는 깜짝 놀라 석이를 노려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주제넘게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손님은 석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소. 속이려 들다니 장사 그만두시오. 손님은 화를 내며 가버렸고 김씨는 석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석이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석이는 숫자만 보면 저절로 계산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석이를 미워했습니다. 재수 없는 놈. 저 거지 새끼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석이는 외로웠지만 숫자가 주는 즐거움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그리며 계산놀이를 했습니다. 7 더하기 8은 15, 15 곱하기 12은. 석이는 숫자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석이가 14살이 되던 해 겨울 한양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한강, 쌓인 눈, 굶주림. 석이는 며칠을 굶고 남대문 근처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석이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하인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얼어 죽겠구나. 노인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석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석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석이는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옆에는 뜨거운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노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석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은 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석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박덕보라고 하느니라. 이 한양에서 물산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지. 너를 보니 딱하구나. 우리 집에서 지내. 며 심부름이라도 하겠느냐? 석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일을 해야 한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석이는 박덕보 영감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덕보는 곧 석이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박덕보는 장부를 보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쌀 거래 내역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100냥을 받았는데 장부에는 70냥이라고. 서기가 옆에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영감님, 쌀 가마수를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25가마가 아니라 35가마를 팔으셨잖아요. 그러면 100냥이 맞습니다. 박덕보는 깜짝 놀라 서기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어찌 그걸 아느냐? 그냥 숫자가 보이는 것 뿐입니다. 박덕보는 서기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해 보거라. 무명 12피를 필당 2냥 300문에 팔고 면포 8피를 필당 3냥에 샀다. 남은 돈은? 서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3냥 600문입니다. 박덕보가 주판을 튕기며 계산해보니 정확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 내 놈 범상치 않구나. 그날부터 박덕보는 서기에게 상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야, 잘 들어라. 장사는 숫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박덕보는 서기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거라. 저들은 왜 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가? 값이 싸서 아닐까요? 아니다. 저 주인이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이지. 사람은 기분 좋게 돈을 쓰고 싶어 한다. 박덕보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돈으로 하지만 사람을 사는 것은 마음으로 한다. 신용이 쌓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서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박덕보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우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숫자 공부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7살이 되었고 박덕보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장부 정리는 물론 거래처와의 협상까지 맡았습니다. 어느 날 박덕보는 서기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기야, 너도 이제 장사의 기본은 다 배웠다. 하지만 진짜 큰 장사를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무엇입니까, 영감님?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니라. 박덕보는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이 정확해도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거래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사기꾼을 믿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강무백이라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쌀, 무명, 인삼, 심지어 청나라와의 무역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무백 대감댁에서 쌀 1000가마를 사신답니다. 인삼 거래로 은자 10,000냥을 벌었다던데요. 사람들은 강무백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덕보는 달랐습니다. 서기야, 강무백을 조심해라.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 눈빛이 곱지 않다. 탐욕이 가득하지.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서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무백은 떳떳하게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서기가 19살이 되던 해 박덕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지병이 도진 것입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기야. 박덕보는 침상에 누워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닙니다, 영감님. 기운을 차리십시오. 들어라, 서기야. 내게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너를 양자로 삼으려 한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내 재산은 많지 않지만 이 물산점과 땅 몇 마지기가 있다. 모두 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사람을 속여본 돈은 결국 화를 부른다. 박덕보는 서기에게 땅 문서와 도장을 건넸습니다. 내 이름을 물려받아라.
오늘부터 너는 박석이다. 며칠 뒤 박덕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이는 사흘 밤을 울었습니다. 자신을 주어 키워준 은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석이 앞에 현실이 놓였습니다. 물산점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박석이 된 석이는 물산점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숫자의 밝은 능력과 박덕보에게 배운 상수를 활용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물산점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박석은 한 양에서 제법 알려진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무백이 박석을 찾아왔습니다. 박 주인장 오랜만이요. 강무백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하인 5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강 대감님,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허허, 자네 소문을 들었어. 요즘 장사를 제법 잘한다지? 나와 손을 잡으면 어떻겠어? 박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방식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하오. 내가 청나라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올 테니 자네가 한양에서 팔아주시오. 이익은 반반 나누고. 박석은 망설였습니다. 스승 박덕보가 강무백을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시오. 기회는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 강무백이 돌아간 뒤 박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청나라 무역은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석은 강무백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젊은 욕심도 있었고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무백이 청나라에서 비단과 약재를 들여왔고 박석이 한양에서 팔았습니다. 물건의 품질은 좋았고 값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습니다.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이익금이 나왔습니다. 박석의 몫은 50냥이었습니다. 박석은 기뻐했습니다. 한 달에 50냥이라. 이런 속도면 금방 큰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도 순조로웠습니다. 이익은 계속 쌓였습니다. 박석의 물산점은 더욱 커졌고 하인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주인장, 이 약재가 이상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박석이 약재를 확인해 보니 분명 청나라산 고급 약재라고 들어온 것인데 품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은 강무백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약재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무백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모두 청나라에서 직접 가져온 것인데. 하지만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오. 박석은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단에 색이 빠진다는 손님, 약재 효과가 없다는 손님, 심지어 가짜 인삼을 팔았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강무백의 창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박석은 몰래 강무백의 창고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를 켜고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나라산 고급 비단이라고 적힌 상자 안에는 조선에서 만든 싸구려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재 상자에는 좋은
약재와 나쁜 약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삼은 반은 진짜, 반은 가짜였습니다. 이럴 수가. 박석은 분노했습니다. 강무백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아니, 손님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신에게도 씌워질 것입니다. 박석은 다음 날 바로 강무백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무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리 흥분하시오? 창고를 봤습니다. 가짜 물건들을 팔고 계셨군요. 강무백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주인장, 자네 지금 내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는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허허, 순진하구만. 장사가 뭔지 아시오?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요. 손님들은 모르면 그만이고. 박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손을 끊겠습니다. 강무백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자네도 이미 공범이요. 지난 석 달간 가짜 물건을 판 건 자네 가게 아니었어? 박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무백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한 셈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그러면 자네 가게는 망하고 자네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거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박석은 절망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승 박덕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속여본 돈은 결국 화를 부른다. 박석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가야 한다고. 다음 날 박석은 가게 문 앞에 큰 방을 붙였습니다. 본 가게에서 지난 석 달간 판매한 청나라산 물품 중 일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신 손님께서는 가게로 찾아오시면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돌려준다고? 저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박석은 하루 종일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심지어 땅 문서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강무백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박석,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거요? 제 양심대로 한 것뿐입니다. 자네 때문에 내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소. 장안에 소문이 퍼졌다고. 박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대감님이 지은 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기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강무백은 위협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자네도 곧 망할 거요. 한양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소. 강무백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무백은 한양의 큰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박석과 거래하지 마시오. 그 자는 믿을 수 없는 자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물건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고 팔 곳도 없었습니다. 박석의 가게는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석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땅도 팔아야 했습니다. 22살 청년 박석은 다시 거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은 작은 노점이라도 차리기로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직접 시골에 가서 농산물을 사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무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저울질, 정직한 가격, 친절한 태도. 박덕보에게 배운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정직하더라. 속이는 법이 없어.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2달, 3달이 지나자 노점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무백 대감댁 창고에 불이 났대요. 청나라 무역선이 난파되었다던데요.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다나. 강무백에게 연이어 불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무백이 어린 계집 아이들을 청나라에 팔아넘긴다던데요.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했다던데. 가짜 물건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대요. 박석은 이 소문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것보다 강무백의 죄가 훨씬 깊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노파가 박석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양반 도와주십시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강무백에게 팔려갔습니다. 청나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박석은 분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판다니요? 강무백은 가난한 집 계집 아이들을 속여서 청나라 부자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제 손녀도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서 데려갔습니다. 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석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무백과 거래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들었습니다. 속았던 상인들, 가족을 잃은 부모들 모두가 강무백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강무백은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박석이라는 자를 궁으로 데려오라. 박석은 놀랐습니다. 왜 왕이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궁으로 들어가니 상선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박석인가?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새로운 상평청을 만드시려 한다. 백성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정한 상인들을 단속하는 기관이지. 자네를 그곳의 주사로 임명하시려 한다. 박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자를요? 전하께서 자네의 정직함을 들으셨다. 강무백의 사기 사건을 해결할 때 자네가 피해를 입으면서도 손님들에게 환불해준 일을 아신다. 박석은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왕 앞에 나아가 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은 정직한 상인이라 들었소. 과인은 경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황송하옵니다. 전하. 상평청을 맡아 한양의 상거래를 바로잡아 주시오. 부정한 상인을 벌하고 정직한 상인을 보호하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박석은 상평청 주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박석은 본격적으로 강무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명을 받았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무백의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짜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나라산이라고 속인 조선산 물건들, 섞어놓은 약재들, 가짜 도장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신매매 장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들을 팔아넘겼는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석은 강무백을 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무백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전하, 저는 억울하옵니다. 박석이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부, 가짜 물건들, 증인들의 증언. 강무백, 경은 백성을 속이고 사람을 팔아넘긴 죄인이로다. 왕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무백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길에서 박석을 보았습니다. 박석.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박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탐욕을 선택하시고 거짓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강무백은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 빈손으로 가는구나. 제13부 새로운 시작. 박석은 상평청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부정한 상인들을 단속하고 정직한 상인들을 보호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경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지만 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제 장사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장사로? 그렇사옵니다. 상평청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사옵니다. 왕은 박석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박석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가게가 아니라 큰 상회를 차렸습니다. 왕으로부터 받은 하사금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석의 상회는 정직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짜 물건을 팔지 않았고 정확한 저울을 사용했으며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박석은 한양에서 가장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강무백과는 달랐습니다. 박석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고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홀어머니,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돈은 혼자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박석은 해마다 쌀을 사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석을 의로운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늙은 박석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사의 비결을 알려주마. 젊은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정직하라. 한 번 속이면 영원히 신용을 잃는다. 둘째, 욕심을 버려라.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셋째, 나누어라. 혼자 가진 재물은 결국 빈손이 된다. 박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거지로 태어나 한때 거지가 될 뻔했지만 정직함을 지켰기에 여기까지 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제자들은 깊이 절했습니다. 박석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장례식 날 한양의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석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양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석을 기렸습니다. 박석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상인, 의로운 거상, 백성을 사랑한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강무백은 거짓으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석은 정직하게 장사했고 때로는 손해를 봤지만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됩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옳은 길이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